안녕하십니까. 계속 새로운 번역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용어는 분시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분시는 원래 최초의 충족 체험, 이 최초의 충족 체험은 프로이트가 가정하고 있는 가설적인 체험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갓난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최초로 어머니에게서 느끼는 충족감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젖을 빨 때 최초에 느끼는 충족감을 말하는데, 이 분시는 이러한 최초의 충족 체험 때의 지각을 재현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분시라고 하는 용어는 심리 발생적인 것으로서 무엇이냐면은 과거 지향적이고, 그리고 무엇이냐면 바라는 바, 원하는 바라고 하는 소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서의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구절의 영향을 받아 소망이라고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번역어는 영어로 hope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바라볼 망자, 바라보는 바, 즉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일종의 종교지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소원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서 반대로 번역하는 것이 격이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욕망과 소원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 라플랑슈의 정신분석 사전에서도 프로이트의 분시를 프랑스어의 데지르로 번역함으로써, 욕망으로 번역함으로써 오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역은 나중에 락강에 이르러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과 소원이라는 것을 극명한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그리고 락강의 욕망 이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욕망과 소원의 차이를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원은 욕망도 아니다라는 사실만 지적하는 것으로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대리만족이라고 번역되는 에어자스 베프리 니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만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겁니다. 드라마의 어떤 주인공이 어떤 사업이나 무엇인가를 성취하게 되면, 사랑을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대신 만족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리만족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자기가 이루지 못한 대학 입시라든지 이런 것에서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때 부모는 자식에게서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에어자츠 베프리 니궁은 그렇게 주체와 주체의 관계에서 대신 내가 다른 사람의 충족감을 대신 내가 나의 충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에어자츠는 뭐냐면 나에게 충족감을 줄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원래의 대상에서 얻어야 될 충족을 다른 대상으로 바꿈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완전한 충족이 아니라 그 불완전한 충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대체 충족이라고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력 상태라고 번역되는 실플로지히카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실플로지히카이트는 영어로 아주 직역이 되면은 헬플리스니스입니다. 헬프, 도움이, 리스, 없는, 니스, 상태입니다. 헬플리스니스입니다. 따라서 무력 상태는 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성취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무력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있는데, 이 단어는 도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번역어가 우리나라 용어에 있습니다.
고립무원이라고. 그때 고립을 빼면 됩니다. 무원 상태, 도움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원래의 그 의미대로 무원 상태로 번역을 합니다. 네 번째, 전위 또는 전치로 번역되는 페어쉬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이트의 용어입니다. 저는 이것을 페어쉬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조점의 이동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많죠.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분명히 A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저 사람은 그 문장에서 끝에 있는 B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듣고 그것을 B를 강조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전위니 전치니 이렇게 어려운 단어 쓰지 말고 그냥 이동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번역되는 거 있습니다. 우선 정신분열증을 갖다가 조현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저는 먼저 정신병으로 번역되는 사이코시스, 영어로 말하면은 사이코시스 또는 독일어는 푸스코제라고 하는데 이 정신병을 정신증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어로 정신증을 사이코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증을 독일어는 노이로제, 영어로는 뉴로시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신경증의 뉴로시스의 오시스와 사이코의 오시스는 전미사로서 염증이 없는 일종의 병을 비염증성 질병에 붙이는 전미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뉴로시스와 사이코시스는 같은 레벨에 구별되는 두 일종의 질병 단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신경증으로 번역하고 한쪽은 정신병으로 번역하면 증과 병의 차이가 생김으로써 정신병은 뭐냐면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똑같이 같은 레벨의 두 정신질환 단위라고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신경증이라고 뉴로시스를 번역하면 사이코시스는 정신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이라고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현병의 병은 스키조프레니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코시스에서 정신증으로 번역해야 되는 것을 다시 병이라는 전미사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난치병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조현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조현병이라고 하는 이 번역어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원래의 용어를 의미를 숨기고 있다, 은폐하고 있다, 가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용어가 번역어를 제시하게 된 것은 스키조프레니아가 번역어가 정신분열증으로 번역되는데 정신분열증이라는 용어가 정신증 환우에 대한 일종의 비하의 느낌이 든다라는 각도에서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주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각도에서 이것을 조현병으로 바꾸는데 그런 것에 성공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 번역어라는 점에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스키조프레니아가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블로일러에 의해서 19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의 어원적 의미는 스키제인, 즉 나누다 쪼개다, 프레니아, 프렌, 즉 정신이 쪼개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비하적인 느낌을 갖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정신분열증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파라노이아입니다.
이 파라노이아는 정체불명의 용어, 편집증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편집증이 편벽하게 집착하다 하는 증세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편집증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것도 정체불명의 용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파라노이아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파라가 바로 접두사로서 옆으로, 옆에 이런 뜻이 접두사고, 노이아는 정신입니다. 그러면 순 우리말로 바꾸면 아, 저 사람 정신 나갔네 할 때 정신 나가다라는 겁니다. 또는 혼 빠지다 이런 뜻입니다. 혼이 빠졌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파라노이아는 정신 나감증입니다. 혼 빠짐증. 그러니까 이것을 편집증으로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로 번역하느니 차라리 파라노이아로 그냥 하자. 파라노이아로. 그래서 저는 파라노이아로 합니다. 또 하나가 페티시즘입니다. 페티시즘은 절편음란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절편음란증이야말로 조금 음란한 용어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절편이라고 하는 것이 절편떡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절편이라고 하는 게 작은 파편과 같은 작은 물건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절편음란증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본식 용어 따지지 말고 저는 그래서 물품성애증이라고 이것을 번역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것을 사용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페티슈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성의 물품으로 번역하자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농담이라고 번역하는 독일 용어인 비츠입니다. 영어로는 조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전혀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으로 번역되어야 되느냐? 아, 저 사람은 기지가 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지가 참 대단하다. 그 기지입니다. 그 기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이 아주 기지가 있는 일종의 재담이 하나가 있고 기지가 있는 사고, 생각, 그것은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기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지에 관한 것은 이 정신분석 사전에 새로운 정신분석 용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전쾌락이라고 번역하고 싶은 그런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르루슈트는 남녀 관계에서 정식으로 성적 관계로 가기 전에 서로 애무하고 이것을 성적 쾌락 바로 직전에 느끼는 일종의 쾌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이라는 번역어가 성적 관계에서는 제대로 된 번역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포르루슈트는 반드시 성적 쾌락에만 해당되는 용어가 아니라 기지라고 번역되는 것 중에서 내가 누구를 욕을 합니다. 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욕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일종의 최종 쾌락이라면 그것을 돌려가지고 재담으로 그를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얻는 일종의 쾌락. 그것을 사전쾌락이라고 포르루슈트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전이라고 할 때 너무 성적인 의미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사전쾌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게누스, 향유라고 번역되는 게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은 향락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좋을성 싶습니다. 그러면 이 게누스라고 하는 것은 왜 향유라고 번역되어서는 안 되느냐? 향락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쾌락과 향락은 그 즐거울 낙자가 일종의 그 가군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 가군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냐? 프로이트가 쾌락 원칙을 넘어서 해서 쾌락
이외에 또 다른 종류의 쾌락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게니스라고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또 다른 종류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쾌락입니다. 반복강박의 매저키즘적인 쾌락을 말합니다. 일종의 자기에게 고통을 가함으로써 고통 속에서 느끼는 쾌락을 그 게누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프로이트가 또 다른 종류의 쾌락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락강에게 넘어가서 주이상스라고 하는 프랑스 말로 이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이상스라고 하는 것은 사용권을 얘기합니다. 사용권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땅을 갖고 있습니다. 땅을 갖고 있을 때 거기에 소장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장농이 갖고 있는 것은 그 땅에 대한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권에서 나오는 일종의 쾌락을 락강은 주이상스, 게누스에 대한 번역어로서 주이상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갖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소유권에 대한 향유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향유는 소유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것을 누리는 것과 변별된 번역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향락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사전에서 반영하지 못한 두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무의식은 불의식으로 번역되어야 되고, 영어의 frustration, 즉 독일어의 feurzagung 좌절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절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전에는 이것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